아주 오랫동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10년씩 방치한 경우에는 이 손바닥을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부분에 근육이 빠져서 푹 패여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팔꿈치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는 앞쪽에 전완골 그리고 상완골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관절을 저희가 팔꿈치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의 통증이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의 다양한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안쪽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 그리고 바깥쪽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 그리고 앞쪽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 뒤쪽이 아파서 오시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쪽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안쪽에 이 튀어나온 뼈 바로 앞쪽을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내측 상과염, 내상과염 또는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 이 바깥쪽이 주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은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와 뼈 바로 앞쪽을 아파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외상과염, 외측 상과염 또는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는 건일, 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안쪽부터 손끝까지, 새끼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펼 때 딱딱 걸리는 소리가 나거나 걸려서 움직이지 않을 때,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는 저희가 팔꿈치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의 각도가 생활 중에 갑자기 줄어들거나 끝까지 안 펴진다, 안 구부려진다, 세수하는데 팔꿈치가 걸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팔꿈치의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골프와 테니스와 상관없이 이런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라는 명칭은 약 100년 정도 전에 외국에서 의사들이 이제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주로 안쪽이 많이 아프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바깥쪽이 많이 아프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결론을 짓고 나서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고, 실제로 현대인들 중에서 골프와 테니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서 바깥쪽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테니스 치는 분들도 이렇게 스매시를 하면서 안쪽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는 단순히 진단일 뿐이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하시잖아요. 요가, 필라테스, 헬스,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골프, 테니스와 관련 없이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운동에서 발생한 경우가 더 흔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상과염, 내측 상과염, 외측 상과염 수술은 처음부터 의사들이 권유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충격파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권유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술 이후에도 현재 아픈 통증이 100이라고 했을 때 약 80% 정도는 좋아지지만 20% 정도의 통증이 남는다고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의사들도 잘 권유하지 않고 하고 나면 통증이 남는다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일반인들이 팔꿈치는 수술하면 좋지 않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술도 하나의 주사치료나 충격파 치료 같이 하나의 좋은 치료 도구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켜주고,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 주사치료나 최충격파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 남은 20% 정도의 통증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신경 증상이 있는데도 수술적인 치료를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 같이 신경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빨리 하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내측, 외측 상과염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손목, 어깨, 무릎 이런 곳의 염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염증 같은 경우에는 소염제를 먹거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가라앉기 마련인데요. 팔꿈치에 있는 내상과염이나 외측 상과염은 일반적인 염증과 다르게 퇴행성 염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염제나 일반적인 주사 치료에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퇴행성 변화가 온 부분들을 제거해주고 흉터가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팔꿈치에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맞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하는 곳들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재생 주사 치료, 프롤로나 PRP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그런 것들과 같은 원리로 시행하는 것이 바로 체외충격파 치료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안쪽에 있는 흉터에 자극을 줘서 만성적인 퇴행성 염증을 급성 염증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부분을 급성으로 바꿔서 급성인 부분들을 치료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어떤 수술을 어느 부위에 했냐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관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상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 주사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를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했는데도 증상 차도가 없고 더 아파온다, 힘이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신경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처음에 증상이 생겼을 땐 약물 치료를 한 달 정도 해보고 하고 난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힘이 빠진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잡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꿈치 추벽 증후군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팔꿈치 관절에 추벽이라고 하는 두꺼워진 관절막이 병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저희가 추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추벽 증후군이라는 것은 팔꿈치 관절을 필 때 그런 관절이 관절과 사이에 끼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관절 운동 제한이 생기고 소리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각도가 저희가 원하는 각도는 약 100도가량의 각도가 필요한데 100도가량의 각도가 나오지 않고 약 40도, 50도가량 각도가 줄어들게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절 각도를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에 동반돼서 신경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관절 운동 제한과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좀 빠른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 이후에는 다른 관절 부위와 다르게 고정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3주 이상 고정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깁스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깁스를 하고 관절 운동 보조기라고 해서 팔꿈치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고정해주는 보조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각도를 조절하면서 처음에 3주 동안은 고정을 하고 3주째부터는 일주일에 10도에서 20도씩 각도를 늘려가면서 각도 운동을 해서 총 6주가 됐을 때 최대 각도가 나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요. 재활치료 이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는 최대한 피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안쪽이 아픈지, 바깥쪽이 아픈지, 앞쪽이 아픈지 이런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팔꿈치의 정상적인 각도는 0도에서 약 135도인데 쫙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는다든지 구부려지지 않는다든지 처음에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각도가 5도, 10도 정도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환자분들이 각도가 줄었다고 인지하는 것은 바로 세수할 때입니다.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때, 머리로 빗질을 할 때 갑자기 팔꿈치가 올라가지 않고 세수를 하는데 손이 안 올라오고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그때는 이미 각도가 거의 30에서 40도 정도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양쪽 팔꿈치의 각도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도가 갑자기 제한된다면 병의 진행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 운동 시 통증이 나타나면 이런 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팔꿈치부터 손까지 저린 증상, 특히 이 팔꿈치 튀어나온 뼈의 바로 아래쪽, 튀어나온 뼈의 바로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 자다가 저려서 깨는 경우가 가끔 있다. 라고 하면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팔꿈치 질환 중에서도 제가 꼭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팔꿈치 터널 증후군인데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흔하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팔꿈치 자체의 통증보다는 손의 저림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인이 팔꿈치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의 빈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신경이 눌렸을 때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팔꿈치 안쪽에는 손가락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척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만져보시면 바로 그것보다 아래쪽, 좀 더 뒤쪽에 가까운 쪽에 눌러보시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척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척골신경이 굉장히 우리 손의 감각과 운동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신경인데요. 이런 척골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신경 탈구가 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렸다가 폈다 할 때 신경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선천적으로 이 신경이 탈구되는 환자들에서 반복적인 활동을 하거나 장시간 팔꿈치를 구부려서 작업을 한 경우에 이러한 척골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고, 이런 척골신경 손상이 오는 병을 우리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팔꿈치의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연골이 손상되면서 뼈가 자라고 튀어나온 뼈에 의해서 이런 척골신경이 또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골극에 의해서, 튀어나온 뼈에 의해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팔꿈치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저린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요. 저려서 자다가 깨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경우,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자는 경우에 팔꿈치가 땅에 눌리게 되면서 이 안쪽에 척골신경이 눌려서 저려서 깨거나, 손이 갑자기 마비된 느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마비된 느낌이 드는 경우에 이런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더 진행을 하면, 이게 저린 증상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더 진행해서 손가락에 쥐는 힘이 약해지고 손가락으로 미세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고 자꾸 떨리고, 수전증처럼 손가락이 자꾸 떨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이제 병이 좀 많이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런 병들을 10년씩 방치한 경우에는 이 손바닥을 이렇게 모았을 때 이 부분의 근육이 빠져서 푹 패여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게 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통해서 얼마나 저린지, 그리고 근력 저하가 있는지, 힘이 얼마나 빠지는지를 측정을 해서 터널 증후군 진단 이후에 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치료가 나뉘게 되는데요. 얼마나 심한지 정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가 바로 근전도 검사입니다.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신경이 눌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초음파 검사와 근전도 검사의 일치가 됐을 때, 소견이 일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정도로 약한 정도로 신경이 눌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신경 저림에 호전을 시킬 수 있는 약들을 처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를 교정합니다. 특히 일할 때 오랫동안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는 자세에서 일을 하는 것을 피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항상 팔을 90도 이상 펼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잠잘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자는 자세는 좋지 않기 때문에 팔을 쭉 펴거나, 쭉 펴는 게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된다고 하면 아주 작은 베개를 손목 밑에 하나 받쳐서 30도 정도만 구부린 자세에서 잘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칭 교육을 하는데, 이거는 신경 주행을 호전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먼저 한 자세에서 5초씩 유지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하루에 약 30번 이상 스트레칭을 한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30번 이상을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스트레칭을 하시면 됩니다. 5가지 자세가 있는데 한 자세에서 5초 이상 유지를 한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는 팔꿈치를 끝까지 편 자세에서 5초 동안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 자세는 팔꿈치를 약 90도보다 조금 더
구부린 자세로 5초간 유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늘을 떠받치는 자세, 이렇게 손목을 돌려서 하늘을 떠받치는 자세에서 약 5초 동안 유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손목을 180도 정도 돌려서 이렇게 180도 돌린 자세에서 또 5초를 유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다시 펴서 5초간 유지를 합니다. 신경이 유착되지 않게 예방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칭과 약물치료 자세 교정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고 근력 저하가 발생한다고 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척골 신경 유리술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작은 절개를 통해서 신경만 유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이 만약에 탈구되는 경우, 신경이 선천적인 탈구가 있는 경우에는 척골 신경 전방 전이술이라고 해서 신경을 눌리고 있는 부분에서 풀어준 다음에 건강한 부분으로 앞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헬스장에서 하는 상지 근력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상지 근력 운동 중에서 벤치프레스라든지 턱걸이, 그리고 팔꿈치를 구부려서 이렇게 당기는 이런 운동들을 모두 다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힘을 가하고 팔에는 힘을 빼고 정확하게 내가 키우고 싶은 근육 위주로 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데, 이러한 교육 없이 혼자서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중량보다 많은 중량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팔꿈치에 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 관절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팔꿈치에 인대 손상이 생겼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관절염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70, 80대에 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30, 40대에도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특히 손이 저려서 내원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같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팔꿈치 관련 질환을 예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팔꿈치를 장시간 구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팔꿈치를 장시간 구부리고 있는 자세에서 오래 눌려 있거나 힘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씩 반복되게 되면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오고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 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모든 병들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구부리고 있는 자세로 작업을 오래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내가 자동차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하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작업이나 운동 중에 약 50분에 10분 정도씩은 반드시 구부리고 있는 팔꿈치를 펴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자동차 정비를 30년, 40년 했는데도 팔꿈치에 병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년만 했는데도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이 저는 손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목과 팔꿈치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손목이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이렇게 꺾인 자세에서 자꾸 일을 하게 되면 팔꿈치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옵니다. 항상 손등이 하늘을 본 상태에서 손목과 팔꿈치가 편안한 상태에서 힘을 빼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과 작업 중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팔꿈치 질환의 예방과 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팔꿈치는 우리 손과 손목 그리고 우리 몸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을 때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알려드린 증상과 예방법들을 잘 기억하시고 통증이 있을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을 내원하셔서 진단과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